하얼빈은 근대화와 함께 태어난 신도시였습니다. 허허벌판에 철도 부설 공정국의 사무실과 숙소를 세우고 나서 10여 년 만에 중국의 철도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조선인들의 하얼빈 이주는 1898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거사를 감행한 시점 즈음에 하얼빈에는 268명의 조선인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250명, 여자가 18명으로 독신 남자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이들은 단지 돈벌이를 위해 조선 말기에 이곳에 찾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안중근이 하얼빈역에 도착한 것은 1909년 10월 22일 저녁 9시 15분이었습니다. 처음 조선인들이 하얼빈으로 이주한 지 11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안중근, 우덕순, 그리고 러시아 말을 통역해줄 유동화, 이렇게 그들은 하얼빈역에 도착했습니다. 우덕순은 안중근과 무장투쟁의 인연을 이어왔습니다. 우덕순 동지는 안중근의 의병부대가 산산조각이 났음에도 구사일생으로 엔치아 본거지로 귀환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안중근의 의병부대란 1908년 연해주의 한인들이 300여 명의 병력으로 결성했던 부대를 말합니다. 안중근은 참모 중장의 계급을 받고 우영장의 직책으로 50여 명을 거느렸습니다. 안중근의 장교들이 포로 3명을 끌고 왔습니다. 2명은 일본 사병이고 1명은 민간인이었습니다. 교전 중에 도망치는 자들을 추격해서 붙잡아 왔다고 장교들이 포획 경위를 보고했습니다. 투항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포로들은 다들 늙어 보였고 강제로 전쟁에 끌려왔다며 빌었습니다. 안중근은 포로들에게 소총을 돌려주며 발설하지 말라는 당부와 함께 돌려보냈습니다. 장교들이 안중근에게 항의했습니다. 장교 1명은 추종자들을 데리고 부대를 떠났습니다. 석방된 일본군 포로는 부대로 돌아가서 안중근 부대의 위치와 병력 규모를 보고했습니다. 일본군 부대는 즉각 출동했습니다. 석방된 자들이 선두에서 길을 인도했습니다. 회령에서 일본군이 사방을 보위하고 조여들어왔고 안중근 부대는 대항하지 못했습니다. 안중근 부대는 흩어졌습니다. 안중근이 물색 없이 포로를 살려주어서 기습 공격을 자초하게 된 것이라고 연추로 돌아온 대원들이 말을 퍼뜨렸습니다. 연추에서 안중근은 운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과 더불어 세력을 일으키기는 점점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곤란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이토가 곧 만주에 온다는 소문이 연추의 한인사회에 퍼졌습니다. 미국 신문에 실린 기사를 청나라 신문이 옮겨서 실었고 그 기사를 읽었다는 사람이 말을 퍼뜨렸습니다. 일본 신문은 이토가 한국 통감 자리를 내놓고 한직인 추미런 의장 자리로 옮겨가고 풍류 목적으로 만주를 여행하는 것이라고 보도했고 러시아 신문은 이토가 철도 시찰을 하려는 의도인데 이는 동양을 경영할 구도를 짜려는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토는 곧 온다는데 언제인지 어디로 오는지 왜 오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토는 지위도 명예도 없는 하급 무사 출신에서 최고의 기족까지 올라간 사람이었습니다. 러일 전쟁의 승리로 일본 제국주의가 불타오를 때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일본의 병력을 파견하기 위한 을사늑약을 체결하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은 사람입니다. 이토는 이제 일본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조선 통감직을 거절했을 수도 있었지만 기록을 보면 이토는 주저하는 적이 없었습니다. 이토는 훗날 하얼빈으로 떠나기 전에 자신의 아들에게 천하의 일을 추진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할 경우가 생긴다라는 말을 남겼으며 재산 정리도 통감으로 부임하기 전에 마쳤습니다.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고 이토는 조선으로 떠납니다.
이토는 발빠르게 을사늑약을 추진했습니다. 을사늑약은 외교권을 박탈하고 조선의 통감을 파견한다는 내용으로 말이 조약이지 실상은 총칼을 목에 겨누고 도장을 찍어 나라를 일본에 넘기라는 도적질이었습니다. 이토는 조금의 여유도 주지 않고 고종에게 일본 정부에서 결정한 사항이라고 밀어붙이기 시작했습니다. 1905년 11월 9일 이토 히로부미는 서울에 와서 10일 고종 황제를 아련했습니다. 16일 이토는 숙소에서 원로 민영환과 심상훈 그리고 대신들을 초청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토는 동양의 대세이니 조약 동의에 날인하자고 하였으나 모두들 거절하였습니다. 반대했던 대신들은 일본 군들에 의해 감금되었습니다. 1905년 11월 23일 조약이 공포되었습니다. 국내 금융은 일본의 제1은행이 모두 장악하고 국고 수입마저 관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금융이 원활하지 못해 국민은 고생하였습니다. 우편이나 전신도 일본이 장악했고 대한제국의 군사는 갈수록 규모가 줄어들었습니다. 일본은 또 대한제국의 외교권까지 박탈하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종은 이토에게 준엄하게 질타하였으나 노회한 정치인인 이토는 형식적으로라도 외교권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토는 처단함이 마땅한 주적이었습니다. 안중근이 17살이 되던 1895년 을미년은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있던 해입니다. 시해 사건을 계기로 조선의 운명은 기울기 시작합니다. 훗날 안중근은 이토를 저격한 동기 중에서 첫 번째로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안중근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안중근 의사를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의열투사로만 알고 있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안 의사는 청년기에 이미 성각적인 교육가였고 고도의 지성을 겸비한 지식인이었으며 스스로 의병 부대를 편성하여 항일 의병 전쟁을 감행한 의병대장이었습니다. 그는 천주교에 입교한 청년기에 이미 대학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대학교 설립안을 만들어 위텔 주교에게 제출한 적이 있었으며 1906년에는 자기 개인 재산을 모두 털어 진남포에 사흥학교와 돈이학교를 설립하여 교장으로서 신교육 구국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1907년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났을 때에는 평안도 지방 지부장이 되어 부인의 폐물까지 헌납하면서 나라의 경제적 독립을 위해 헌신적으로 분투하였으며 일제가 군사무력으로 조국을 병탄하는 것이 명백하자 노령연해주로 건너가서 동포 청년들을 모아 군사훈련을 시켜 1908년 4월 약 300명의 의병부대를 지휘하여 두만강을 건너 국내 진입작전을 전개하였습니다. 안이사가 공판장에서 이토를 처단한 것은 암살이 아니라 의병 참모 중장의 자격으로 독립전쟁의 일환으로 의병활동을 한 것이라고 당당히 밝힌 것은 이러한 연유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역 대합실 아침 9시 정각 이토가 타고 있는 초록빛 특별 귀빈열차가 하얼빈역으로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이토는 러시아 재무장관과 방담을 마치고 특별열차에서 내려 군중들 앞으로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환영을 나온 군중들은 모두 이토에게 열광하고 있었습니다. 안중근은 이토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안중근은 안주머니에 손을 넣어 권총을 잡았습니다.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고 이토를 찾았습니다. 군인과 군인 사이로 지나가는 이토가 보였습니다. 이토라고 생각되는 자는 의외로 작은 노인이었습니다. 안중근은 주저없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이토와 비슷해 보이는 일본인들을 향해서도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이토에게 세 발이 명중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일본의 중요 인물들이 쓰러졌습니다. 안중근의 사격술은 정확했습니다. 안중근이 만약 이토의 모습을 알고 있었더라면 나머지 사람들의 부상은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뜻을 이룬 것을 직감한 안중근은
그 자리에서 대한국 만세라는 뜻의 러시아어 코레아 우레를 크게 3번 외쳤습니다. 안중근은 러시아 검사에게 이 거사는 혼자서 한 일임을 계속 주장했습니다. 훗날 거사 현장에서 이토의 바로 곁에 있었던 코콥체프는 회고록에서 안중근의 모습은 젊고 미남형이며 체격이 날씬하고 훤칠한 키에 얼굴빛도 희어 일본인과는 많이 달랐다고 적었습니다. 특별 열차에서 환담을 나눴던 이토가 1시간도 안 되어 죽어버렸으니 이 일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었을 것입니다. 안중근 의사가 루이슨 감옥에서 순국한 날은 1910년 3월 26일입니다. 이토가 죽은 날도 26일이고 두 사람 다 오전 10시경에 사망했습니다. 일본 재판부가 이날 이 시간에 안중근을 처형함으로써 이토의 원혼을 달래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우연의 일치인지 모를 일입니다. 안중근 의사가 루이슨 감옥에서 보낸 날은 모두 144일, 그의 나이 32살, 작년의 나이로 뜻을 이루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안중근은 교수대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대한독립만세를 우렁차게 외쳤습니다. 형이 집행되고 나서 안중근의 유해는 봄비를 맞으며 형장에서 15km 정도 떨어진 루이슨 감옥 묘지에 매장되었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순국하고 나자 의사의 유해를 찾기 위해 우리나라와 북한, 중국 등이 현장 발굴을 하는 등 수십 년에 걸쳐 노력했지만 지금까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발굴 현장 사진을 보면 사형수들은 항아리에 몸이 접혀 들어가 아무렇게나 매장되었습니다. 이름도 나이도 성별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사형수들이 짐승의 사체처럼 땅에 파묻어버리면 그만인 존재였습니다. 루이슨 감옥에 있는 당시 묘지의 그림을 보면 들개들이 묘지를 파헤쳐 사체를 훼손하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처형장 밖에서 형의 유해를 기다리고 있던 정근, 공근 두 동생은 이미 안중근의 유해가 묘지에 묻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대성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안중근은 자신이 거사를 치르고 나면 남은 가족이 조선에서 살기는 어려울 것이라 여겨 따로 자신의 가족들을 데려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가족들은 정대호의 안내로 거사를 한 다음 날 하얼빈의 김성택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부인 김아려 여사는 큰딸은 성당에 맡기고 2살, 4살 된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막내 아들은 안중근이 떠날 때 뱃속에 있었던 아이였습니다. 안중근의 집안에서는 40여 명의 인물이 독립운동에 헌신하였고 일제의 암살 위험으로 인해 러시아와 중국을 옮겨 다니며 살았습니다. 안중근의 큰아들 분도는 누군가 준 과자를 먹고 독살당하였고 둘째 아들 준생은 김구도 용서할 수 없었던 변절자이며 민족 반역자였습니다. 준생은 독립운동에 관여하였으나 일제의 집요한 책략에 끝내 굴복하고 이용당합니다. 안희사의 직계 후손들은 광복 후 친일파가 득세하면서 미국으로 쫓겨가다시피 건너갔고 안중근의 동생 안정근의 2 손녀만이 국내에 남아 10평짜리 월세방에서 근근히 살고 있다고 합니다. 고종은 안중근 의사의 구출 작전을 펼쳤으나 고종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중근 의사 구출 작전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일제는 모든 움직임을 세심하게 파악하고 그 대처 방법을 철저하게 강구하였으며 특수 제작된 호송용 마차를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안중근은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안중근이 처형 전날까지 보여준 의연한 모습과 그의 정신에 심지어 일본인들까지도 감화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인물의 유해를 넘겨주면 안중근을 중심으로 한 독립운동의 불길이 더욱 거세어질 것이 두려워 유해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2 동생은 형의 시신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결국 안중근 의사의 유해는 실종되었고 그의 유언만이 남아 있습니다. 내가 죽은 뒤에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 곁에 묻어두었다가 우리 국권이 회복되거든 고국으로 반장해다오. 나는 천국에 가서도 마땅히 우리나라의 회복을 위해 힘쓸 것이다. 너희들은 돌아가서 동포들에게 각각
모두 나라의 책임을 지고 국민된 의무를 다하여 마음을 같이하고 힘을 합하여 공로를 세우고 업을 이루도록 일러다오. 대한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